당신 우리 부모님까지 보증 서시게 한 거야? 이제와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21살 그때 그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20대 저는 또래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여자였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았고 월급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받았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부모님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통장에는 매달 저축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남자, 내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남자들만 보다 너무나 자신있게 다가오는 그 사람은 보고 괜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데 저리 씩씩하게 대시를 하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늘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곧 사업 시작할 건데 대박 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하자. 처음엔 그의 당찬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야망이 있고 열정이 있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그 남자랑 헤어져. 그런 남자는 사업한답시고 너 힘들게만 할 거야.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때 부모님 말씀은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3년 차, 그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미안해.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괜찮아. 이번엔 잘해봐. 저는 통장에서 500만 원을 찾아 건넸습니다. 빨리 자리 잡아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흐르자 어느덧 제가 그에게 쏟아부은 돈은 3천만 원이 넘었고 사업 자금, 급한 거래처, 대금, 차 할부금.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 갚을게 진짜야.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지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헤어지면 그동안 쓴 돈은 다 날리는 거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연애 7년 차,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님께 알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진짜 큰 계약 성사됐어. 이제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 애 낳고 바로 결혼하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째를 낳고 2년 후 둘째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결혼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제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져. 그 남자 백날 기다려봐야 달라질 거 없어.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헤어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8년을 함께한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제가 쏟아부은 수천만 원의 돈. 모든 게 저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연애 10년 차, 결국 저희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제 손에는 결혼반지 대신 대출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내 명의로 좀 빌려줘. 내 신용으로는 한도가 안 나와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걸.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새로운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제 명의의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집에 없어? 큰아이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일하시느라 바쁘셔. 일은 무슨 일? 또 어디 가서 사업한다고 돈 날리고 있겠지. 결혼 3년 차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김서방이 우리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더라. 5천만 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까지 왜 끌어들여? 미안해, 정말 급해서 그랬어. 이번에 정말 대박 나면. 됐어. 이제 그 소리 지겹다고.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만 지르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쏟아부은 시간과 돈 때문에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7년 차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들, 여자 이름들, 그리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내용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오래된 거야? 대화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다 숨이 막혔습니다. 연애 시절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 2년 차부터 이미 다른 여자들과. 뭐해?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 사람한테 내 20대, 30대를 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나만 본 적이 없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주말 약속, 휴대폰 사용 패턴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사모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사장님이 빌려간 돈 좀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3개월째 연락이 안 되네요. 얼마를 빌렸어요? 2천만 원이요.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한테 2천만 원 빌린 거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또 무슨 사업한다고 한 거야? 아니면 또 여자한테 쓴 거야? 무슨 소리야? 정말 사업 자금이었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혼자 돈 벌어서 애들 키우고 당신이 만든 빚 갚고. 이게 결혼이야? 내가 언제 놀았어? 나도 사업한다고 뛰어다녔다고. 사업은 무슨? 당신이 제대로 된 사업 한 번이라도 해봤어? 전부 내 돈만 날렸잖아. 남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났어. 그럼 헤어지든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정작 남편 입에서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헤어지자고. 농담이야, 애들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남편은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또 똑같은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또 시작이네.
저는 지쳤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싸우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전부 지쳤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통장 잔고, 평온한 일상,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지금 제게 남은 건 뭘까요? 빚더미, 무책임한 남편, 그리고 늘 미안해하는 제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이 늪에서 나와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나 이혼 변호사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 너 드디어 결심한 거야? 미선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알아. 내가 바보 같았어. 바보 아니야. 넌 그냥 착한 거야. 너무 착해서 문제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해보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빚이 대부분이시라면 이혼 시 부인께서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보증 문제는 남편분이 무단으로 한 거라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인 앞으로 된 빚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확실히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내 애들은 제가 키워야 해요.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럼 남편분의 무책임한 행동을 입증할 증거들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외도 증거, 빚 관련 서류, 양육 방기 사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많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 살아낼 수 있어, 반드시.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 옷장, 심지어 차 안까지. 어디 한번 찾아볼까? 내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숨겨둔 신용카드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빚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8천만 원? 손이 떨렸지만 차분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차 안에 있던 호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출장 간다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출장은 무슨 여자 만나러 간 거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양육권 확보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받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느 주말 오후 남편이 또 어디론가 나간 사이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생, 작은아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두 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눈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 것 같아. 큰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하시는 거예요? 응. 미안해. 왜요? 우리 때문에요? 큰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절대 너희 때문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 문제야. 작은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살아요? 엄마랑. 엄마가 너희 잘 키울게. 큰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아빠가 이상하다는 거. 맨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너희가 알고 있었구나.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들아.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을 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거리들이 갑작스러운 거지. 내 결심은 전혀 갑작스럽지 않아.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그게 말이 돼? 내 자식인데. 자식? 당신이 언제 자식으로 봤어? 학교 행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간 적 있어?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바빠서 그랬지. 그렇다고 당신이 애들 키우겠다는 건 말도 안 돼. 이혼 조정 신청 이미 했어. 다음 주에 법원 통지서 받을 거야.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야? 진짜 이혼할 거야? 응. 이미 결심했어.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고 아이들에게도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치킨이지? 사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시험은 잘 봤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착한 남편, 좋은 아빠 코스프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남편이 통지서를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당신 그 말 벌써 100번도 더 했어. 이번엔 진짜야. 정말로 달라질게. 사람은 안 변해.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남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위협적인 무언가.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 당신 만난 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가야 해. 법원 조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고등학교 동창 미선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뭐, 그냥저냥. 미선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긴 먹지. 그냥 잠을 못 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구나. 그 인간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자문 좀 받았어. 내 케이스 관련해서. 왜 그런 수고를? 친구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잖아. 미선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울지 마. 너 우는 거 보면 나도 울어. 서류를 펼쳐보니 제가 몰랐던 법률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봐, 남편 명의로 된 빚은 내가 연대보증 안 섰으면 책임 없어. 그리고 부모님 보증건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대. 정말? 부모님 빚도? 응, 남편이 무단으로 보증을 선 거라면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어.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양육권 관련 자료야. 내가 모은 증거들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래. 미선이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마워. 진짜.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뭘, 우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날 밤 미선이가 준 자료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한 것입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댁에 데려왔어요. 엄마랑 이혼하면 우리 할머니 집에서 아빠랑 살아야 한다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밤늦게 웬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왔어요. 애들은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아빠랑 시간 좀 보내야지. 안 됩니다. 당장 아이들 내보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래? 애들이랑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뭐가 문제야? 허락도 없이 데리고 나간 게 문제지.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어. 그리고 난 애들 아빠야. 허락은 무슨. 이혼 조정 중이잖아. 지금 이러는 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내 자식인데. 어머니, 이건 아니죠. 아이들 당장 보내주세요. 이 사람 진짜 미쳤나 봐.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야? 그때 큰아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애들은 여기 있어야 해.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겠다는데 애들까지 데려가겠다고? 그게 말이 돼? 어머님, 저도 할 말이 있지만 참고 있는 겁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이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저는 큰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아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안 비켜.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 전부 변호사한테 보고할 거예요. 이게 양육권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 알죠? 남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이들이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서웠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엄마를 너무 나쁘게 얘기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아이들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방에 들어가 자라고 한 뒤 저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기록해 두시고 아이들 진술도 받아두세요. 이건 명백한 양육 방해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의 상황을 알렸고 무단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원 조정일이 다가올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문 열어.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 당신 지금 주취 상태잖아. 돌아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지. 당신이 언제 돈 벌었어?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웃집 아저씨가 나와서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날 밤의 일도 전부 기록했습니다.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드디어 법원 조정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조정 취하하자. 안 돼. 애들 생각 안 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애들 핑계 대지 마. 내가 잘 키울 거야.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고 양쪽 변호사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양육권 문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청구인께서는 단독 양육을 원하시는 거죠? 네. 아이들은 제가 키워왔고 앞으로도 제가 키울 수 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양육 의사가 있습니다. 공동 양육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동 양육?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부모 상담 한 번이라도 와본 적 있나요? 아이들 담임 선생님 이름이나 알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돈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니 반씩 나눠야죠. 당신 번 돈이 어디 있어? 당신이 한 건 내 명의로 빚만 남겼잖아.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 명의로 된 부채 목록입니다. 총 1억 원이 넘습니다. 청구인은 이 빚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정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다음 조정 날짜를 잡고 나왔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낯선 여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김영수 씨 부인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왜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왔죠.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김영수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3개월 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모두 사라지고 그 여자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속았어요. 이 사람이 곧 이혼한다고, 당신이랑은 이미 별거 중이라고.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돈 얼마면 돼? 얼마 주면 돼? 돈?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당했다고요. 이 사람한테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한 푼도 안 갚고. 아, 그래서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던 그 돈 여자한테 쓴 거였어요. 아니, 여자한테서 빌린 거였어요. 저는 그냥 부인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인간인지.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할 말 있어? 저건 착각이야. 저 여자가 날 좋아해서. 그만해. 이제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내가 왜 이혼하려는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 사이에 아기를 가졌대. 큰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너희가 알고 있었니?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아빠 휴대폰에서 여자 사진도 받고. 미안해. 엄마가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하셨잖아요.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안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과의 삶은 끝이야. 반드시 끝내야 해. 그 사건 이후 한 달, 2번째 조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피청구인께서 몸이 좋지 않아 불참하셨습니다. 또 꾀병이군.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정은 불성립으로 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더 들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50%를 청구합니다. 변호사에게서 소장을 받아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기 명의로 빚만 8천만 원 넘게 만들어 놓고 내 재산은 반 달라고. 법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왜 이런 소송을 걸어요? 시간 끌기죠. 그리고 당신을 지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 지치게 만들려는 거구나. 실제로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소송 준비하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실수는 처음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개인 사정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에는 영향을 주면 안 되죠. 퇴근길에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이게 맞는 걸까? 그냥 포기하고 살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얘들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만들었던 보증건으로 채권자들이 부모님께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변호사가 그건 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대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게 되겠니? 이미 도장 찍힌 건데. 될 거예요. 남편이 무단으로 한 거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말 승소할 수 있을지, 부모님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내가 뭘 한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큰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요? 너는 왜 안 자니? 엄마 걱정돼서. 큰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들죠? 아니야. 너희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야. 엄마는 잘못 없어요. 아빠 때문이잖아요. 고마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버티자. 조금만 더.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찾아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남편이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제 손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서. 그리고 재산분할 거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저도 가정을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노력? 빚만 만들어 놓고. 제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출한 증거를 보시면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 무책임한 재정관리, 양육방기 사실, 그리고 최근의 임신 사실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측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20대 초반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8년을 연애하고 2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제대로 받은 적 없고 제가 번 돈으로 이 사람 사업 자금을 댔고 빚을 갚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 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양육권 건입니다. 두 자녀 모두 원고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됐다. 피고인의 양육방기 사실과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최근의 부적절한 행동들을 고려했습니다. 재산 분할권은 기각합니다. 원고인 명의의 재산은 원고인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인 명의의 채무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책임지며 원고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님 보증건도 무효로 인정합니다. 피고인의 무단 행위로 판단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변호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모든 걸 이겼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그 말 수백 번도 더 들었어. 이제 그만해.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짊어진 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 전부 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선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0대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오늘은 주말,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작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큰 아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 이혼 후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일도 다시 제대로 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의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승진도 했습니다. 통장에는 다시 저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평온함이 다시 돌아왔어. 20대 초반에 가지고 있던 그 여유로움, 그 평온함이 다시 제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들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으로 상처받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더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빠랑 안 사는 게 더 편해요. 큰아이가 언젠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싸우는 소리 듣고 불안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남편은,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죠. 그는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는데 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라고 다 응답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와서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모님께도 빚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전부 무효 처리되었고 부모님은 다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딸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가끔 돌아보면 후회도 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진작 헤어질 걸. 하지만 후회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래도 얻은 게 있어.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찾았으니까. 오늘 오후 미선이와 커피 약속이 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저녁 먹기 전에 올게. 조심히 다녀오세요. 카페에서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 보인다. 응, 나 잘 지내. 요즘 진짜 평온해. 다행이다. 그때 그 지옥 같던 시절 생각하면 진짜 잘 이겨냈어.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무슨 소리, 내가 강해서 이겨낸 거지. 커피를 마시며 최근 일상을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여행 가고 싶어. 오, 좋지. 어디로? 제주도.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셋이서 여유롭게. 완전 좋은데? 꼭 가, 너 진짜 쉬어야 해. 그래, 쉬어도 되는 거야. 이제는. 카페를 나서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습니다. 60살. 아직 늦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60이면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을 거머리 같은 사람에게 빨려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저녁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예전에는 식재료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돈 쓴다고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줄게. 와, 좋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요리한 게. 아마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늘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 엄마 정말 대단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대단하긴. 엄마도 많이 흔들렸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 지켜주셨고. 맞아요. 엄마가 우리 영웅이에요. 작은 아이도 거들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우리도요, 엄마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저를 떠올려 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무너져 가던 모습. 빚에 짓눌리고 거짓말에 속고 배신당하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 긴 시간들. 바보 같았지. 정말 바보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시 일어섰고 다시 찾았습니다. 제 자신을, 제 평온함을. 늦었지만 그래도 해냈어.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이겨낸 사람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요즘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20년 동안 이런 평범함조차 없었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하다.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책임지는 삶,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60살 새로운 시작. 많은 사람들이 60이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저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키워야 하고 제 커리어도 더 발전시켜야 하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었으니까요. 20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나 해낼 수 있어. 이미 해냈고 앞으로도 해낼 거야. 창밖의 달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제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제 가치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것처럼 제 인생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머리는 떨어져 나갔고 이제 상처도 아물고 있어.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평범한 하루겠죠. 출근하고 일하고 아이들과 저녁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겠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좋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잘 살아냈어. 정말 잘 살아냈어.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는, 오직 내일에 대한 기대만 가득한 편안한 잠.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온함이었습니다.